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본색입니다. 자, 직설본색이 오늘부터 네. 이제 좀 새로운 구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뭔가 조금씩 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코너를 두 개를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코너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네. 뒤에 코너를 김영로 앵커가 전담을 해서 맡아야 하게 됩니다. 뭐 전담까지야.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에게 새롭게 구성이 된 이 직설본색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설! 본색.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그리고 김종효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비껴갈 수 없죠. 양회와 사드 사이. 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좋은 네,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좋은 측면이 더 많냐 아니면 나쁜 측면이 더 많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양회와 사드 두 가지 어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한 시간에 끝내버릴 수는 없고 다음 이 시간까지 좀 연결을 해서 오늘은 양회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회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면 두 분께서 가장 첫 번째로 관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중국은 3년 동안 계속 그 정책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6.5%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6.4나 6.3까지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올해는 안정을 취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네네. 것입니다. 또한 성장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기업들로 하여금 확장적 그 투자에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기업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현재 210%. 그러니까 일본의 그 92년 버블 붕괴 네네.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기업 부채 문제 구조 조정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중국 정부가 내세운 거는 금융정책 기조를 현재 그 완화해서 중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M2 증가율도 지난해 13% 목표를 12%로 줄였다는 거는 앞으로 중국 정부도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개혁 그리고 부채 비율 줄이는 쪽에 좀 더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경기 경착륙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됩니다. 일단 그 M2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을 좀 낮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경제를 발전시키긴 하겠지만 통화를 예전처럼 막 풀어서 거품이 끼는 건 좀 방지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안정을 중시한다는 네네.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님도 좀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근데 뭐 주시죠.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거의 같은 얘기인데 네네.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질적 성장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양적인 성장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높여나가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네. 앞으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표가 좋아진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모두가 좋아지는 형태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이제는 뭐 투자가 고정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모든 고정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특정 산업만 증가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 관점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최근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투자 관점도 점점 대기업 혹은 뭐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민영화가 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중심의 투자 관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후강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후강통 처음 시행됐을 때는 잡으면 올라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 네, 어느 대신, 정도 네. 이제 좀 골라낼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도 그렇고 기업별로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골라낼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인대에서 뭔가 바뀐 게 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 보면은 일단 그 전인대에서 나왔던 이야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도 계속해서 20년 동안 내놨었대요. 뭐 한중 FTA 뭐 이런 얘기도 내놓고 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내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내놓고 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게 없어졌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입장 말고 전체적인 전인대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번 전인대에서 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있어요? 네, 이번 전인대회는 아무래도 정책적 민간기에 개최가 됐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단속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한 것은 아무래도 가을철에 있는 당대에서 지도부들 7명의 그 대부분이 교체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전인대보다는 내년 전인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내년 전인대 때 전인대 의장을 비롯해서 장차관 인사가 대규모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이 무척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이례적인 소비 자극 정책이라든지 묻지마식 투자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이를 한시적으로 연기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사회 불만이 중국에서 가장 문제화되는 부분들이 환경 오염과 관련된 네네. 부분인데요. 올해는 그 미세먼지 PM2.5와 관련된 대기 오염 방지책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오염 배출 물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려면 환율 안정이 필요한데요. 네네. 이 때문에 앞으로 자본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업들 M&A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부동산이라든지 증권 그리고 보험 가입자를 통해서 해외 송금이라든지 해외 투자도 엄격히 규제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환전도 엄격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요코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씀씀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270만 원씩 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좀 그 김종일 위원님이 덧붙여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 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안정화로 들어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도에 이제 그 중국의 고정 투자를 이끌었던 건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국의 70개 도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움직임 전체적으로 탄력이 죽고 있지만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탄력이 죽고 있지만 네네. 전월비 탄력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네. 버블이 낄 수 있는 자산들의 조정을 미리 미세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M2 목표치를 네네. 하향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13%에서 12%까지 낮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통화 공급을 추가적으로 늘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네네. 제어한다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곳에는 꼭 쓰지만 돈이 이제 쓸데없는 곳까지 많이 쓰이는 단계를 계속 축소해 나가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특히 트럼프라든지 네네. 국제 정치의 변동성, 그다음에 뭐 사드를 비롯한
내부 군사적인 그런 변동성, 여러 가지 이런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버블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네네. 움직임들을 많이 사전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전인대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미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가계대출 심사 강화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또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거랑 개념이 약간 좀 다른 것 네네.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쿨다운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 이전이라고 봐야 될 것 네네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던 빚을 다른 자산공사 쪽으로 이전시키는 정도였다면 네네. 여기는 아예 가격을 부드럽게 이제 네네네. 가격을 다운시켜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좀 쿨다운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부동산 경기는 부양 계속하면서 대신 거품이 끄는 것을 방지하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 중국에서는 이번에 또 발표를 했던 게 사실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혁신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뭐 혁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리커창 그 노믹스라는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고 시크노믹스라는 이야기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시진핑이 그만큼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형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순환형 경제, 지식 경제, 저탄소 경제를 중국 경제를 바꾸겠다는 거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그 1인당 임금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13차 5개년 계획 동안에 국가 전략 신흥산업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7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인데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 보호 산업을 육성하고요. 차세대 정보 기술을 비롯해서 유전자 치료와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과 같은 첨단 장치 산업 그리고 신소재, 신에코 자동차 같은 네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집중 육성할 예정인데요. 이런 혁신 능력, 창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세부적으로 11개 프로젝트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년 뒤에 차세대 IT라든지 첨단 설비, 바이오, 녹색 탄소 배출과 네네.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1,700조 원 정도 시장이 되면서 세계 1위 시장뿐만 아니라 상상 대국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년 뒤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가상과 증강현실, 정보통신, 로봇, 원격 진료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을 추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네네. 기업들이 상당히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들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대부분 저가형 렌즈, 미들 레인지 쪽에 그 치우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첨단 부품을 수출한다든지 그리고 정밀 감속기라든지 서브 드라이버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중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할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네. 이제 어떤 상황에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은 중국이 지금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시장을 외부로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70%가 이미 한국 점유율을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만 업체들 이런 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물량의 캐파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해당 산업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네. 어차피 뭐 사드 관련 누려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도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쪽으로 산업 자체의 영역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중국의 BAT, 그러니까 바이두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텐센트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중국이 자신네 그 바운더리를 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자체가 아예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바운더리를 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AI 수준도 그렇게 낮지가 않고 네. 또 뭐 번역의 수준이라든지 앱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게임 개발 능력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로도 상대적으로 많이 우위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한 가지 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쪽에서 본다면 중국이 일단 뭐 차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 3년간 우리나라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특정 산업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도 그건 발전시켜야 되고 네네. 그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부품을 한국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네.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또 OLED 쪽도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반도체랑 OLED 말고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세부적으로 다 따지게 되면 좀 네네. 얘기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축으로 놓고 네네.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를 제외했을 때는 중국이 다른 시장으로의 대체 효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OLED 쪽과 반도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20% 아래거든요. 네네. 그러면 20% 아래면 중국이 약간 손실 볼 것을 인정하고 네네. 다른 쪽으로 거래소를 돌리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물론 뭐 돌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잡음이 있을 거고 충분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 쪽에서는 파라자일렌 정도가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중국이 쉽게 한국 업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쪽에서는 충분히 경쟁 관계에서 다른 업체 쪽으로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이제 그 혁신 산업 쪽에서의 수혜를 찾자면 파라자일렌, 화학 제품 쪽에서는 네네. 파라자일렌 쪽 PX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OLED 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제가 그 김종효 위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적으셨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아니요, 그 지금 특별한 거는 네네.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기술이 우리하고는 6개월 정도로 좁혀져 있는 네네. 상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모든 산업에서 그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발전 속도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네네.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품 수출보다는 서로 그 중국과 우리 기업 간의 합작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해외 그 공동 진출하는 네. 이런 그 전략안들이 지금 서둘러서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하셨던 말씀대로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자면 현재 상황이 만약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반도체도 우리가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물론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합작 형태로 기술 개발을 이뤄낸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될 시에는 더욱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가정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드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드를 가정하고서라도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으로 갈 것이냐의 네네. 문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뒤집으면 그 리스크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계를 완전히 단교하겠다? 네. 그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40%, 50%라고 하는 건 더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사드와 관련돼서 우리가 미리 우려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좋지만 네네. 그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문제고요.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배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도 분명히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면세점 같은 경우에 중국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인들이 안 오면 가장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는 업종이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미리 빠져버리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정말 뭐 더 극단적으로 아예 중국인들은 전부 한국으로 단 한 명도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리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으면 더 빠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우리가 뭔가 분석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좀 오버가 아닌가라고 네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약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극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과 중국 간에도 이 영통 분쟁이
좀 있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름하여 부르는 게 뭐 센카쿠 열도의 이 분쟁 근데 혹은 센카쿠 열도라고만 네. 하면 아마 중국 쪽에서 아, 싫어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다오이다오, 다오이다오 두 가지를 이 두 동시에 가지 얘기해야 될것 저희가 뭐 중국 분들이 얼마나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민감한 부분이니까 다오이다오 혹은 이 센카쿠 열도 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2011년도였죠. 네. 센카쿠와 11년, 다오이다오 12년도. 문제가 이제 영토 문제가 불거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항의 차원에서 2012년부터 도요타라든지 닛산, 혼다 자동차 전 시장에 중국인들이 관제 데모가 일어나면서 불태우는 사건, 그리고 그 유니클로 매장에 가서 유리창을 부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양국의 그 경제 그 무역 규모가 매년 10% 전후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때 동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난 해서부터 일본이 좀 경기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부양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 때문에 2013년 하반기부터 역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다오이다오 그리고 센카쿠 문제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핵심적 이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됐으면 전략적 관계에서도 상당 부분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네네. 특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전인대까지 정치 민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그 지금 사드와 관련된 공세는 앞으로도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짧으면 2, 3개월, 길게는 수개월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네. 그 영토 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전체적인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네. 다만 주목해봐야 될 건 관광객 측면에서만 보면 네. 일본은 생각보다 금방 극복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구간 동안은 정말로 급감하면서 네. 줄어들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고 있고 네. 쓰는 금액도 더 늘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만은 네.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된 이후에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 계속 척을 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대만 가면 볼 것도 없고 실제로 중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네. 그런 시각과 더불어서 단체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전체 총수 기준으로도 줄고 있고 변화율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사드와 관련된 위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몇 달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기간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라든지 한국 상품에 대한 뭐 소구력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분명히 하고 싶은 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사드 논란이, 사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더 낫겠네요. 이 우려감이 일본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나중에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대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계속 좀 불안감으로 크게 더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네. 일단 사드가 어쨌든 배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사드가 배치되기 전 뭐 예를 들어서 사드 포대가 뭐 항구에 들어왔다더라 네네. 할 때 중국이 한 단계를 더 올릴 거고 실제로 배치가 됐다더라 하면 한 단계 더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중국이 뭐 한국과 미국과 전쟁을 벌일 게 아니라면 실제로 포대가 완전히 설치된 이후에 그의 강도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뭐 주가의 관점에서 됐든 투자의 관점에서 됐든 나타난 리스크의 최고의 정점은 아마도 사드 포대가 실제로 성주에 배치되는 시점 네. 아마 그 정도 즈음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5월에 될지 7월에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더 변동성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나 최고의 정점은 아마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순간을 지나는 즈음에서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도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바닥 즈음에서 반등을 시도하거나 낙폭 자체를 브레이크를 거는 확실한 그런 수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님께서 보시는 산업별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관련해서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사드 문제는 아무래도 국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익 문제하고 충돌된다고 네. 보고 있고요. 또한 강대강으로 지금 미국과 부딪히는 국면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존재감을 드러난 군부가 현재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사소
사소한 전쟁이라도 한 70% 정도 확률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네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와 그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정부 관계는 악화될지 몰라더라도 한중 FTA가 체결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민간 부분에서 서로 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중국 네. 정부의 13.5개년 계획과 관련된 국가 전략 산업 부분에서도 민간 부분에 새로운 기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특히 4차 산업뿐만 아니라 네네. 중국이 키우는 3차 산업 부분에서도 시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우리 측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위기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네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1,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니까요. 네. 상황. 그러니까 정말로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실적이 안 떨어진다면 그러니까요. 주가가 괜히 빠졌다라고 굉장히 아.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4월 보통 한 중순 이후부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뭐 대표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4월 15일 이후가 되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럼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면세점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다운이 실제로 강하게 나타난다면 혹은 기대보다 덜 나타난다면 이럴 그러니까 뭐 수도 두 가지 경우를 네, 모두 그렇죠. 산정해 볼 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에서 그거보다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네.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4월까지는 치열한 반등은 쉽지 않다. 네. 그런데 4월 중순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의외로 괜찮다라는 그렇죠. 시각이 나타나게 되면 빠르게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4월 중순 정도, 그다음에 사드가 배치되는 그 정도 즈음에 주가는 저점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조영찬 소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1대1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자, 1대1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기대감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영찬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1대1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되는데요. 네네. 중국에서는 청두, 푸젠, 시안, 란조 세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각각 그 1조 위엔에서 많게는 1조 5천억 위엔 정도가 투자되는데요. 이 중에 80%가 토목건설이라든지 교통 운송 쪽에 수혜가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달에 AIIB와 관련된 회의가 있고 또 그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포럼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앞으로 15년간 아시아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규모만 무려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상경 정도 되는 상경이요? 예,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 이 때문에 앞으로 뭐 토목건설이라든지 중장비, 교통운송, 통신, 전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 시멘트와 같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철강 기업만 하더라도 상장 기업이 32곳인데 작년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8곳이 흑자를 냈습니다. 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재고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철강뿐만 아니라 기계 산업까지 아마 다양한 부분에서도 기업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현재 우려했던 것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개선, 모멘텀이 빠르게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30년간 삼경 아니 15년간 상경. 15년간 삼경이요. 그러면은 1년에 그냥 뭐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자면 한 1년에 2천조 원 정도가 되는데 궁금한 점은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사실 김종일 위원님께서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중국에서 그런 영향이 있으면은 중국 기업을 투자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2천조 원, 1년에 2천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중국 기업들이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관련된 국가들이 정말 많고 실제로 이게 중국이 건설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그렇죠. 제외한 중앙아시아 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이런 데 국가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나라 기업들의 건설업체들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부터 투자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을 찾는다는 것 자체를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저라면 중국 중철부터 투자한다라는 거죠.
대표 기업인 중국중철, 그다음에 중국의 교통건설 이런 것들에 가장 먼저 투자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혜를 받을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기업을 고른다면 뭐 말이 된다. 네. 그런데 대표 기업인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답을 찾는 건 적절한 투자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정책과 관련돼서도 미국 기업에 투자했으면 지금 한 30-40% 이익이 나는데 우리나라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뭐 두산 밥캣 네. 이런 거 투자했으면 제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중국의 건설 기업이나 중국의 뭐 철강 기업들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저라면 지금이라도 중국 중철, 그다음에 중국 교통건설 이런 것들을 1순위로 제일 먼저 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에 실제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는 것인지 또 건설 기업이 과연 수주를 딸 수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뉴스의 그 진위는 제가 판단하지 못했는데 네네. 제가 잠깐 지나간 헤드라인에서 본 것에는 AIIB와 관련된 그 최근의 모임에서 네. 한국의 정부 강요는 아무도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뉴스를 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드 관련 우려로 인해서 이쪽에서도 우리가 지분 투자를 중국에 이어서 2위로 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배제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1순위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2순위로는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양회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사드 배치가 갖고 있는 단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산업별 영향을 내일 이 시간에 짚어드릴 텐데 자,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한마디만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일단은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산업별 영향이 어떤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